네, 반갑습니다. 끝장회계의 노선생입니다. 이번 강은 유형자산의 처분부터 해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형자산의 처분입니다. 유형자산의 처분은 이제 마지막 사이클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게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면 유형자산의 취득부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 이전에는 유형자산의 정의 혹은 그 다음 유형자산의 종류 했었고, 그리고 이제 유형자산의 취득, 그 다음에 중간에 자본적 지출, 수익적 지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또 중요한 토픽 중에 하나인 감가상각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제 유형자산의 마지막 라이프 사이클인 이제 처분이죠. 내가 쓸 만큼 썼으면 이제 이거를 처분합니다.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처분을 합니다만 그 처분할 때의 분계를 한번 보자는 겁니다. 우선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처분가액에서 장부가액을 빼면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나 혹은 손실이 나온다라는 게 기본적인 산식이긴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장부가액이란 말은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부분인데요. 이렇게 재무상태표를 그려보면 예시를 들겠습니다. 여기 건물 이렇게 적고요. 맨 처음에 1000만원에 취득하였다라고 적는다라고 했었죠. 여기 적히는 1000만원은 최초 취득가액이라서 중간에 변경되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물론 자본적 지출이 있으면은 여기에 좀 증가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최초 취득가액은 항상 그대로 있고요.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감가상각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감가상각 누계액이라고 하면서 계속 이쪽에다가 적어주죠. 매년 증가가 되겠죠. 쌓이니까요. 그리고 지금 현재 건물의 가치는 900만원이다 라고 재무상태표에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럼 보시면 요 900만원 부분 있죠? 요 900만원을 우리 회계에서는 장부가액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부분이 이제 장부가액이 됩니다. 장부가액. 그래서 여기 장부가액이라는 식도 보시다시피 취득가액 이 부분입니다. 1000만원.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면, 자, 감가상각 누계액 빼고 있죠? 장부가액이 된다. 이런 산식이 나오는데,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자, 산식으로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분계입니다. 기본적인 분계는, 자, 손실과 이익의 분계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어떠한 경우가 손실인지, 어떠한 경우가 이익인지 이야기해보자는 거예요. 자, 제가 여기 아까 전에 그 T 계정을 해서 재무상태표를 그렸잖아요. 여기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한다면 기계장치 등, 먼저 이거부터 보세요. 아까는 건물이라 적었습니다만 어쨌든 기계장치나 건물이나 이런 유형자산 등을 최초 취득한 가격이 1000만원이었잖아요. 근데 그걸 지금 처분하는 과정이니까 제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대변에 우선 기계장치나 건물과 같은 그 자산을 적습니다. 그리고 그 짝꿍이 바로 감가상각 누계액이거든요. 자, T계정 그린 걸 바탕으로 해서 똑같이 적는 거예요. 자, 감가상각 누계액은 분계할 때는 우리가 항상 대변에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변에 쌓여있던 그 감가상각 누계액이 제거가 된다라는 의미로 차변에다가 지금껏 쌓여있던 감가상각 누계액을 적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요것만 딱 보십시오. 보시면은 총 900만원인 장부가액이 900만원이죠. 900만원인 자산을 처분한다라는 개념과도 같은 거죠. 그리고 이 900만원짜리를 얼마에 샀느냐? 예를 들면 800만원에 샀다. 그러면 보세요. 차변의 합계액과 대변의 합계액을 한번 비교를 해보는 건데 차변의 합계액은 1000만원, 대변의 합계액부터요. 대변의 합계액은 1000만원, 차변의 합계액은 900만원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항상 우리 차변의 합계액과 대변의 합계액이 같아야 되니까 이 부분은 1000만원이 남는 거, 100만원이 남는 거죠. 죄송합니다. 100만원이 남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이제 유형자산 처분함으로써 생긴 손실이다라고 해서 손실로 처리합니다. 근데 이게 한 번씩 헷갈립니다. 유형자산 처분 이익을 적어야 될지 손실을 적어야 될지 헷갈리는데 우선 첫 번째 요령을 알려드리자면 차변이 지금 비었잖아요. 차변은 비용이나 손실만 등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라고 적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생길 때 한번 볼게요. 기계장치 등 아까처럼 취득 원가 1000만원이었다. 됐죠? 그리고 감가상각 누계액은 100만원이다. 현재까지 요만큼 가치가 하락되었다.
뭐 그렇게 해서 같이 묶어서 보시면 현재 얘는 900만원짜리라고 볼 수 있다. 900만원짜리가 지금 제거된 겁니다. 그리고 이 900만원짜리를 팔면서 나는 뭐 1100만원을 받았다 라고 가정한다면 돈을 더 받은 거예요. 그 가치보다. 그럼 대변은 어떻게 적을까? 자, 여기 금액이 이제 뭐가 얼마나 비는지 보세요. 200만원이 빕니다. 그쵸? 그럼 이거는 어떤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을까? 유형자산을 처분하는 과정에 생긴 이익이라고 해서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다.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문제를 한번 볼 건데요. 첫 번째 문제인데 이런 문제들을 보시면 뭐를 물어보는지를 잘 보시면 되는데 보세요.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 유형자산 처분 손익. 손익이란 말은요. 손실과 그 다음에 이게 합친 말입니다. 동시에 부르는 말이니까 손실 날지 이익이 날지 모르니까 손익을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됐죠?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런 문제를 보실 때는 날짜를 좀 잘 봐주셔야 됩니다. 취득 날짜 2012년이고요. 1월 1일 기초 시점이네요. 맨 처음에 기초 시점에 취득할 때 1000만원에 취득하였습니다. 됐죠? 그럼 취득시 분계도 우선 한번 적어볼게요. 참고 목적으로 취득시 분계를 적겠습니다. 먼저 차변에 차량 운반구라고 분계를 했을 거고요. 그리고 금액은 1000만원. 근데 그거를 취득할 당시에 뭐를 받았는지는 안 써있죠. 그럴 때는 그냥 현금을, 그러니까 차를 사면서 돈을 뭘로 줬는지는 안 써있죠. 그때는 그냥 현금이라고 가정해서 쓰시면 돼요. 자, 가정입니다, 이거. 가정해서 쓰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보시면 내용연수는 10년이고 정액법으로 생각한다라고 하네요. 자, 그리고 그 처분한 날짜를 잘 보십시오. 14년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거든요. 맨 처음에 2012년 1월 1일에 샀죠. 감가상각은 기말마다 합니다. 자, 12월 31일. 자, 이거는 2012년. 그 다음에 2013년도에도 한번 감가상각을 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는 2014년 기말에 해야 되는데 지금 날짜를 한번 보세요. 7월 1일날 처분했죠. 감가상각하기 전이지만 어쨌든 뭐 7월 1일날 처분하였다. 그럼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해야 되시냐면 요 사이 기간 동안에 감가상각된 금액들을 좀 계산을 해주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지금 정액법이라고 했으니까 식을 세우겠습니다. 먼저 취득가액 좀 지울게요. 취득가액 1000만원이죠. 자, 취득가액 1000만원에서 잔존가액은 빵원입니다. 나누기 내용연수 10년 하면 정액법은 매년 동일한 금액이 상각이 되잖아요. 매년 100만원씩 상각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자, 여기 보시면 먼저 1년 지났었죠. 이때까지 100만원 상각됐고요. 또 1년이 지났죠. 100만원 또 상각이 되고요. 그 다음 보세요. 이거 1년이 아니고 반년이잖아요. 50만원 상각됩니다. 됐죠? 그리고 다 합치면은 250만원만큼이 지금 현재까지 상각된 금액이잖아요. 상각된 금액이잖아요.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분계를 한번 적어볼게요. 분계 갑니다. 먼저 차량 운반구 처분하니까 최초 취득가액을 대변에 차량 운반구 적고요. 그 다음에 맨 처음에 1000만원 주고 샀습니다. 지금까지 감가상각 누계액이잖아요, 얘가. 감가상각된 것들의 누계액은 250. 감가상각 누계액은 차변에 이렇게 적습니다. 그 다음에 자, 처분하면서 현금으로 730만원 받았다. 그럼 차변에 현금 730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됐죠? 그리고 자, 이거 잠깐 요 부분은 좀 삭제하고요. 차변의 합계액과 대변의 합계액을 좀 비교해 보겠습니다. 보니까 대변은 뭐 1000만원이고요. 차변은 980이네요. 그러면 20만원이 빕니다.
자, 이런 건 어떻게 처리할 수 있냐? 차변이 빈대했죠. 유형자산을 처분하다 보니까 손실이 났다. 그래서 유형자산 처분 손실 20만원 해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급에 나왔던 문제인데 요거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나온 김에.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주세원은 전기고요. 7월 18일 구입하여 사용 중인 기계장치를 단기 6월 1일 3,700만원에 처분하였다. 요거는 판매가입니다. 내가 이걸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단기분에 대한 감가상각 후에 처분 시점의 감가상각 누계액은 800만원이면 이 문제는 사실 어려운 것 같은데 사실은 지금 감가상각 누계액 내가 계산 안 해도 되는 그냥 주는 문제잖아요. 지금 체크했습니다. 그리고 처분하다 보니까 처분이익이 500만원 발생했대요. 내용연수 정액법으로 월할 생각한다고 가정한다라고 돼 있는데 글쎄요, 이거는 지금 함정이고 쓸데없는 정보거든요. 문제에서 뭐 물어보는지 보세요. 기계 장치에 취득원가 물어보잖아요. 이런 문제는 붕괴하면 끝입니다. 여러분, 이 붕괴는요, 전산액의 2급 수준의 붕괴입니다. 그게 보면은 제가 올린 자료가 있을 건데 2급 수준의 붕괴 자료만 달달 외우셔도 이거 지금 제가 붕괴를 어떻게 왜 이렇게 하는지 아실 거예요. 자, 붕괴해 보겠습니다. 먼저 기계장치 처분이니까 대변의 기계장치. 여기 아까 우리 취득가액 적었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취득가액 적고요.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했습니까? 감가상각 누계 같이 왔잖아요. 짝꿍. 문제에서 800이 됐죠. 그 다음 보세요. 처분이익 대변이잖아요. 유형자산 처분이익 대변이거든요. 얘가 바로 500이래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남았어요. 아직 안 끝나. 위에 보면 판매가 3,700 받았대요. 뭘로 받았는지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뭐 받은 거니까 현금이라 적으시면 돼요. 3,700. 자, 이렇게 하시면 차변의 합계액과 대변의 합계액을 비교하시면 돼요. 비교를 해보시면 자, 금액이 얼마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금액은 4천만원. 2번이네요. 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곧 이어서 무형자산 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높아심에 좀 말씀을 드릴 게, 문제 풀 때 있죠. 여러분이 먼저 잠깐 포즈, 그러니까 스톱 버튼 누르시고요. 일시정지 하시고요. 문제를 풀고, 혼자서 직접 풀고, 한 문제씩 이렇게 듣는 게 낫습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 해설만 듣고 출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꼭 여러분들께서 맨 처음에 제가 이런 설명부터 하잖아요. 이런 설명부터 들으면 되고 그 다음에 문제 1번부터 풀죠. 그때는 직접 잠깐 멈추고 문제를 푸시고요. 그 다음에 해설 들으세요. 그래야지 조금 자기가 틀린 게 뭔지 어디서 틀리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냥 편안하게 가만히 앉아가지고 수업만 듣고 앉아있으면 그냥 라디오 듣는 거랑 똑같아요. 됐죠? 이제 무형자산 갑니다. 자, 무형자산입니다. 무형자산은 무형이라는 단어에 좀 집중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방금까지 했던 게 유형자산이었는데 지금부터 보실 거는 무형자산입니다. 정의 한번 보세요. 형체가 없는 요거 하나 다르고 나머지는 아까 했었던 그러니까 앞강에서 했던 거죠. 유형자산과 똑같습니다. 그쵸? 개념은 이렇게 됩니다. 두 번째 여기 당구장 표시 보세요. 무형자산은 형체는 없지만 식별은 가능하고 통제하고 있으며 그 다음에 효익이 미래경제적 효익이 있는 비화폐성 자산이다. 요거 이제 이런 문구가 시험에 나와가지고 참고하시라고 적어 놓은 겁니다. 종류 가겠습니다. 무형자산의 종류 돼 있죠. 특징이 있어요. 뒤에 보세요. 권, 라이선스 소프트웨어, 권 보이세요?
이런 식으로 거의 무형자산은 권리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권자로 끝나는 게 대부분입니다. 됐죠? 그러면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포인트는 오답을 좀 외우시면 돼요. 무형자산이 아닌 것들이겠죠? 자, 이런 무슨 권인데 앞에 만약에 내부 창출된 이런 식으로 말이 붙잖아요. 연결해서 이야기해 볼까요? 내부 창출된 특허권 과연 무형자산이 맞느냐 이거죠. 내부 창출됐다는 말은 내가 스스로 만들어 제꼈다는 뜻이에요. 그래놓고 딴 사람한테 야, 내 이거 김치 예를 들어 볼까요? 레시피 이거 1억 원짜리야. 내가 개발하고 내 스스로 만든 특허권이거든. 1억 원 내놔. 이러면 누가 주겠습니까? 아무도 인정 안 해주죠. 그렇기 때문에 내부 창출된 여기 있는 모든 무형자산들은요. 다 기본적으로는 무형자산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됐나요? 근데 이제 그 다음 밑에 연결돼서 보면 돼요. 하지만 내부 창출된 것 중에서 이렇게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라는 게 있거든요. R&D 부서 들어보셨죠? R&D 부서. 이게 연구 개발 부서거든요. R은 리서치고 D는 디벨롭먼트입니다. 네, 연구 개발 부서에서 뭐 연구 단계가 있고 개발 단계가 있을 겁니다. 이때 발생하는 비용들이 있을 거잖아요. 연구 단계 뭡니까? 논문 같은 거 읽어 제끼는 거잖아요. 그때 뭔가 물건 같은 게 만들어지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연구비라고 해서 비용 처리하고 끝냅니다. 근데 이제 개발 단계 보세요. 이때부터는 뭔가가 조금씩 만들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개발비 이거 주의하실 거예요. B자가 들어가지만 무형자산이라는 거 얘는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해서 문제에서 보기로도 자주 나옵니다. 근데 이제 하나 더 생각해 볼까요? 개발비 이렇게 뭔가 무형자산으로 볼 수 있으면 개발비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개발하는 단계에서도 소소한 비용들이 발생할 거 아닙니까? 그때는 앞에 경상이라는 말을 붙이고 개발비 하면서 비용 처리하는 거예요. 요건 조금 기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위로 다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전세권. 이거 권자로 끝나잖아. 아까 전에 제가 이랬잖아요. 권으로 끝나면 거의 대부분 무형자산이라고. 단 한 가지 전세권만은 권이 들어가지만 기타 비유동 자산이다. 무형자산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거 좀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에 임차 보증금. 얘는 그냥 그 자체를 좀 기억해 주세요. 얘도 기타 비유동 자산인데 뭐랑 비교하셔야 되냐면 임차 권리금과 좀 비교를 하시면 되고 구분하시는 방법은 권자가 들어가면 무형 자산이고 안 들어가면 얘는 그냥 기타 비유동 자산일 뿐이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까 전에 그 내부 개발 중에서 연구 단계, 개발 단계 그런 이야기 있었지 않습니까? 그거와 관련된 문장 형식의 문구들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연구 개발비는 제품 개발 전 단계인 연구비와 비용 처리되어 있죠. 제품 개발과 관련된 개발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건 무형자산입니다. 그 다음에 개발비로 지출되었으나 무형자산의 요건이라는 게 있거든요.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경산 개발비 단기 비용 처리한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세 개가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연구비, 비용 처리, 개발비, 무형자산, 경상 개발비, 비용 처리고요. 옆에 내용들은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삼각. 유형자산 감가상각 하듯이 무형자산도 상각이라는 걸 하거든요. 근데 여기 문장들 좀 중요한 문장들이니까 보세요. 무형자산의 상각은 사용 가능한 때부터 시작한다라고 되어 있죠. 요거는 오답이 취득한 시점, 자산을 취득한 시점이라고 나오거든요. 취득한 시점부터 무형자산 상각 시작한다? 틀린 말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유형자산도 동일합니다. 유형자산에서도 이런 문장이 나올 수 있다는 거 기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됐죠? 두 번째, 무형자산의 잔존가치는 제로,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안 보이니까요. 그 다음 세 번째, 무형자산의 상각 방법으로 합리적인 방법을 정할 수 없을 때는 정의법을 사용한다는 맞습니다. 근데 유형자산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형자산에서 만약에 이런 문장이 나오면 틀린 말이 되는 거예요.
아까 전에 했던 거 보세요. 1번은 이런 거 같은 말이거든요. 유형자산도 이런 말이 있다고요. 하지만 3번은 이런 말이 없으니까 정의법으로 사용한다 이런 말 틀렸어요. 유형자산의 경우 무형자산에만 되는 이야기. 그다음 내용연수. 법정 내용연수와 경제적 내용연수 중 짧은 기간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죠. 법정 내용연수는 법에 정해놓은 뭐 예를 들면 세법이고요. 경제적 내용연수는 뭐 일반적으로 경제적으로 쓰는 거 그런 건데 뭐 회계 기준과 관련된 뭐 그런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형자산의 상각기간은 독점적,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관계 법령이나 계약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거 좀 문장이 희한해요. 보세요. 법령이나 계약에서 정해진 경우를 제외 없다 돼 있죠. 그렇다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법이나 그다음에 계약에서요. 정해진 경우라면 20년을 초과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 문장을 좀 읽어보세요. 자세히. 그럼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자, 그럼 문제 풀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무형자산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이것도 문제를 푸시고 보셔야 된다고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문제 푸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1번 가겠습니다. 다음 개정 과목 중 분류가 다른 것은? 자, 먼저 임차 권리금 무형자산, 개발비 무형자산, 상표권 무형자산, 전세권 권자가 들어가지만 얘는 기타 비유동자산이라고 아까 전에 이야기했었습니다. 답은 4번. 두 번째 문제. 다음 중 자산에 해당되는 것은 뭐냐? 비 기부금. 그냥 봤을 땐 다 비용같이 보여요. 하지만 개발비 아까 주의하시랬죠? 무형 자산 체크. 자, 다음 중 무형 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뭐냐? 네, 틀린 것은 무엇이냐? 보겠습니다. 줄 이렇게 끌게요. 물리적 형체는 없다. 식별은 가능하다. 맞습니다. 통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산업재산권, 저작권, 연구개발비 보세요. 개발비는 맞거든요. 연구비는 아닙니다. 답은 3번. 미래경제적 효익이 있고요. 이런 식으로 문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갑니다. 다음 중 일반 기업회계 기준상 무형자산을 계상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이냐 돼 있죠. 우선 요거는 체크부터 좀 해볼게요. 먼저 영업권, 연구비, 광업권, 산업재산권. 연구비 보이세요? 답입니다. 개발비이면 무형자산이라고 했지 연구비도 무형자산이란 말 한 적 없습니다. 됐죠? 자, 그다음 5번 무형자산에 해당되는 것의 개수는? 이런 문제가 좀 까다롭죠. 하지만 상표권 보이시죠? 내부적 창출 영업권 권은 맞는데 내부적 창출이기 때문에 얘는 아닙니다. 소프트웨어 맞고요. 장기미수금 무형자산 아니죠. 임차 권자 보이시죠? 권리금 경상개발비 경상이란 말 때문에 틀렸습니다. 자, 그러면 상표권 소프트웨어 임차 권리금 총 3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6번 문제 보겠습니다. 무형자산과 관련된 설명 중에서 적절치 않은 것은 아는 것은입니다. 무형자산으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식별이 가능해야 되고요. 두 번째, 미래 경제적 효익을 통제 가능성, 통제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기업이 통제하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인식하지 않는다. 맞고요. 지금 요거 오타인데 그 제가 블로그에 오타들 좀 올려놨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오타 그 올려놓은 문서 있죠. 그거 좀 인쇄해서 오타 수정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거는 이제 초판이다 보니까 교정을 한다고 했는데 뭐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건 좀 제가 사과의 말씀 올리고요. 자, 4번 같은 경우는 일단 답인데요. 이제 뭐 어떤 문장이었는지만 한번 적어볼게요. 제가 내부적으로 창출한
모든 무형자산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다. 요 말이 이제 틀린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모든 이런 단어 보이시죠? 요 말 때문에 틀렸습니다. 뭐 때문이냐면 아까 연구개발비 있었잖아요.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 중에서도 연구개발비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개발비는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다. 그런 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4번이 틀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수정 부탁드리고요. 7번 보겠습니다. 그 무형자산 문제는 보시다시피 문제수가 좀 있잖아요. 이게 매회 한 문제씩은 꼭 나오고 있어요. 그것도 한번 좀 파악을 하시기 바랍니다.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이 좀 옳지 않은 것은 하고 있고요.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의 창출 과정은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맞는 말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무형자산을 창출하기 위한 과정을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모두 개발 단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이거는 틀린 말인데요. 보세요. 연구 단계에서는 그냥 비용 처리하면 됐었잖아요. 그리고 개발 단계에서는 개발비라는 자산 처리가 가능했잖아요. 근데 지금 어느 단계인지도 모르는데 함부로 자산 처리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비용 처리하는 거는 상대적으로 좀 가벼운 문제이거든요. 근데 자산 처리는 함부로 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삼각대상 금액은 추정 내용 연수 동안 체계적인 방법에 의하여 비용으로 배분한다. 이거 뭐 삼각에 대한 이야기. 무형자산의 삼각기간은 독점적,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관계 법령이나 계약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초과할 수 없다. 네, 맞습니다. 8번 갑니다.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라고 하고 있고요. 1번부터 읽어볼게요. 무형자산은 영업권 및 개발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산업재산권, 광업권, 이용권을 표방하는 권리를 말한다. 맞고요. 연구활동으로 인한 창업비, 개업비 등의 지출은 미래 경제적인 효익을 나타내므로 당해 연도의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죠. 지금 키워드는 이거예요. 연구활동. 연구 단계잖아요. 이게 연구비예요. 연구비. 아까 연구비 뭐라 했는데요? 비용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자산으로 인식해야 된다 이 말은 틀린 말이 됩니다. 자, 세 번째, 무형자산의 미래경제적 효익을 확보할 수 있고 효익에 대한 3자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다면 자산을 통제하고 있는 것이다. 맞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무형자산의 미래경제적 효익은 재화의 매출이나 용역수익, 원가 절감 또는 자산의 사용에 따른 기타 효익의 형태로 발생한다. 예, 맞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9번 갈게요. 다음 항목 중에서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는 거, 무형자산 아닌 거 찾아보겠습니다. 1번 향후 5억 원의 가치 창출이 확실한 개발 단계에 2억 원을 지출하여 성공하였다 라고 되어 있죠. 이런 것들은 무형자산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볼까요? 내부 창출한 키워드 나왔죠. 상표권으로서 기말 시점에 회사 자체적으로 평가하니까 1억 원이다. 이런 건 안 된다고요. 이런 거는 주그 마음대로 했잖아요. 안 돼요. 그 다음 세 번째는 특허권, 네 번째는 저작권, 권자로 끝나죠. 이런 식으로 보시면 답은 2번입니다. 자, 그 다음 10번.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유형, 무형 뭐 이렇게 같이 보네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 모두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다. 요거 정의가 같은 게 있다 했었잖아요. 아까 영업 목적이라는 말 기억나시죠? 요거는 유형자산에도 있는 말, 그 다음에 무형자산에도 있는 말. 자, 유형자산과 무형자산 모두 비용인식 방법으로 감가상각 방법을 이용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좀 용어의 차이긴 한데 상각을 한다 라고 보란 뜻이에요. 둘 다 상각하잖아요. 그걸 보시면 되겠고요. 물론 무형자산은 감가상각이라는 표현을 정확하게 쓰진 않습니다만 여기서는 이제 그 두 개를 합쳐서 부른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세 번째,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은 모두 자본적 지출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유형자산과 무형자산 모두 합리적인 삼각 방법을 정할 수 없을 때는 정의법을 쓴다. 요거는요, 무형자산일 때만 된다고 아까 이야기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답은 4번으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 11번 보겠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인 주항립은 새로운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하여 연구 단계에서 관련 정보의 탐색 비용으로 현금 1억 원을 지출하였다. 연구 단계잖아요. 그러면은 연구비거든요. 연구비는 아까 비용이라 했죠. 그래서 판관비라고 체크하셔야 되겠죠. 자산 아니잖아요. 그래서 답은 2번. 이런 식으로 체크. 자, 이제 유가증권이네요. 유가증권을 보시기 전에 잠깐만 끊었다가 유가증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설명할 부분이 조금 있기 때문에 무형자산까지 하고 지금 이제 유가증권 넘어왔죠? 잠깐 끊고 또 유가증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